이 학교는 장애인도 학생으로 받아 선생님의 발언에 교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뉴욕 최고 명문학교,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천재 소녀, 그리고 금융계 거물인 아버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엘리자의 학교 생활에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리사 선생님의 노골적인 차별과 모멸.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엘리자의 아버지와 얽힌 충격적인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15살 소녀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켰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수와 성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옵니다.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의 복도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죠. 이곳은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학교는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학업 수준이 높기로 유명했어요. 그 복도 한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15살 소녀가 눈에 띕니다. 엘리자였죠.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였던 엘리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휠체어는 최신형으로 아버지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에 각종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엘리자의 일상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죠. 엘리자는 이미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녀의 언어 실력은 교사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죠. 특히 각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또래보다 월등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침 첫 수업인 세계사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는 교실 앞쪽에 자리를 잡고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20세기 초 미국의 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엘리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들려준 이민자들의 성공 스토리와 연결지어 생각하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자 엘리자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고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으로 수업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었죠. 처음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엘리자의 휠체어를 보며 어색해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하기도 했었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들.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 은연중에 엘리자를 제외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엘리자를 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그런 시선들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했고 뛰어난 학업 성적과 따뜻한 성품 점차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갔어요. 특히 토론 수업에서 엘리자가 보여주는 논리적 사고와 유창한 표현력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경험 많은 분석가처럼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고, 문학 수업에서는 작품 속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분석해내며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분석할 때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결지어 설명하며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현대 소설을 다룰 때는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 사이의 간극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의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손꼽히는 금융계의 거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맨손으로 시작해 현재의 자리까지 오른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무역업체에서 시작했지만 뛰어난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다국적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아시아와 미주 지역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딸 엘리자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고 그녀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엘리자를 학교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지만 가능한 한 자신이 직접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죠.
차 안에서 엘리자는 아버지에게 전날 배운 새로운 지식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 엘리자의 예리한 질문들은 아버지조차 놀라게 만들 정도였어요.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와 금융, 시장의 상관관계까지 파악하고 있는 딸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점차 엘리자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엘리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 프랑스어 수업에서 발음을 교정해주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엘리자가 보여주는 배려심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실수했을 때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언제나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점심시간이면 엘리자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최근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들이 엘리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죠. 친구들 역시 엘리자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장애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자의 독특한 관점과 풍부한 지식이 대화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미국 학생인 사라는 엘리자로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고,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는 엘리자의 경제학 지식에 감탄하며 자주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복도에서 마주치는 낯선 시선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느끼는 미묘한 어색함, 그리고 체육 수업 시간에 혼자 도서관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엘리자의 마음 한편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어요. 특히 체육 시간은 엘리자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동안 혼자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는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엘리자는 자신의 상황을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기회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좋은 교육 환경,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진정한 친구들까지 엘리자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새 학기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엘리자는 평소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던 엘리자의 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무실 근처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목소리의 주인은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리사 윌슨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30살 정도로 보였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의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할 때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리사는 이번 학기부터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에서 영어와 사회 과목을 담당하게 된 신임 교사였습니다. 리사의 과거는 그리 평탄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반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었죠. 다른 아이들이 그룹 활동을 할 때면 항상 혼자 남겨졌고 점심시간에도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대학 진학도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지방의 작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졸업 후 여러 직장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교직에 도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죠. 여러 학교에서 면접을 봤지만 채용되지 못했고 겨우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조차 온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리사의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었죠. 리사가 교직에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아버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 이사회에 상당한 기부금을 약속하며 딸의 취업을 부탁했던 것이죠. 학교 측에서는 기부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리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리사 자신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실력이 아닌 아버지의 돈으로 이 자리를 얻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과 분노를 심어주었죠.
자신보다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리사를 점점 더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리사가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은 이 학교에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의 존재였어요. 자신이 학창 시절에 꿈꿔봤지만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성적, 다양한 언어 실력, 풍부한 지식, 그리고 자신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리사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리마인더였죠. 그 중에서도 리사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이 리사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장애를 가진 학생이 너무나 쉽게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리사의 자존심을 깊이 상하게 했죠. 리사의 첫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도 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리사는 교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리사의 시선이 엘리자에게 머물렀을 때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리사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피상적이었고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기초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리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엘리자가 손을 들었어요. 엘리자는 작품 속 가문 간의 갈등이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질문이었죠.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며 엘리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당황했어요. 그런 깊이 있는 분석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리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 질문은 나중에 다루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읽었던 관련 자료들을 언급하며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엘리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더 심화된 수업을 원한다는 표현을 했죠. 이 순간 리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수업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특히 장애를 가진 엘리자가 자신을 압도하고 있다는 현실이 리사에게는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리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수업의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했어요.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한 진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자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죠. 마치 엘리자가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나갈 때 리사는 엘리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리사는 엘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리사는 엘리자에게 수업 중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죠. 엘리자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자가 아시아계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문학을 이해하기에는 문화적 배경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으니 다른 학생들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종과 장애를 언급하며 차별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자의 눈에는 당황과 상처가 동시에 떠올랐죠. 그날 엘리자는 집에 돌아가서도 리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수업에 방해가 되었던 것일까?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미국 문학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엘리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리사의 첫 수업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의 분위기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점차 자신의 권위를 확립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학교에 약속한 기부금은 상당한 규모였고 이는 학교 운영진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학교가 새로운 과학관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터라 리사 가족의 후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죠. 교장인 제임스 앤더슨은 리사의 수업 방식에 대해
몇 차례 우려를 표명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그때마다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신임 교사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죠. 사실 그는 리사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만나 기부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상태였어요. 새 과학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확장, 그리고 장학금, 기금까지 포함된 대규모 후원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이런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경험이 많은 수학 교사인 마거릿 데이비스는 리사의 수업 방식이 학교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이미 리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죠.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피에르 뒤퐁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리사의 수업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것을 들었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리사는 이런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교사 회의에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기부금으로 가능해질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동료 교사들의 관심을 끌었죠. 동시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제공하는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넌지시 암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는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엘리자가 참여하는 모든 수업에서 그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했어요. 엘리자가 손을 들어도 다른 학생을 지명했고 그녀의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엘리자의 답변이 정확해도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곤란하게 만들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미사가 엘리자의 인종적 배경을 빌미로 한 차별이었어요. 미국 역사를 가르칠 때면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조했고 엘리자가 있는 앞에서 동양인들이 미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학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구 문학의 정수를 이해하려면 서구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며 엘리자의 해석이 피상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엘리자의 장애에 대한 리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교실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엘리자의 요청을 무시했고 그룹 활동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엘리자를 소외시켰습니다. 신체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과제로 내주면서 엘리자에게는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그녀가 불편함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죠. 다른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며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엘리자의 친구인 사라는 리사의 행동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에게 직접 항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자가 받는 부당한 대우를 보며 분노했지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급 내 분위기도 점점 어색해졌어요. 리사가 엘리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며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이나 소수 인종 학생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이전에는 자유롭고 활발했던 수업 분위기가 경직되고 침울해졌습니다. 리사는 이런 분위기 변화를 오히려 자신의 권위가 확립된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에서 일종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엘리자가 점점 위축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경험했죠. 자신이 학창 시절에 느꼈던 열등감과 소외감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에 왜곡된 복수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리사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만 엘리자를 차별했다면 이제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의도적으로 무시했어요. 다른 학생들과는 친근하게 인사하면서도 엘리자만 보이지 않는 듯 지나쳐버렸습니다. 교사 회의에서도 엘리자의 성적이나 참여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했고 그녀가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왜곡된 평가를 내렸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엘리자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에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이전까지 즐거웠던 수업 시간이 이제는 고문과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계속해서 모욕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엘리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는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고 다른 교사들의 침묵은 그녀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죠.
엘리자는 자신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리사가 지적하는 것들이 혹시 맞는 말은 아닐까? 자신이 정말로 미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장애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엘리자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행동을 보였어요. 수업 중에 엘리자가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 리사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어요. 교실 안은 순간 정적에 빠졌고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자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리사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오히려 일부 교사들은 리사의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부금의 위력이 학교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리사의 차별적 행동이 점점 노골화되던 그 시기, 엘리자의 아버지인 김동현은 학교에 중요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에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을 전달하곤 했어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큰 금액을 준비하고 있었죠. 김동현의 기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딸의 교육 환경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엘리자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부금과 함께 학교 시설 개선이나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함께 전달했어요. 이번 방문에서 김동현이 준비한 기부금은 5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학교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죠. 그는 이 돈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는 시설 개선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김동현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무엇보다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엘리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딸이 장애로 인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다니며 치료 방법을 모색했고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엘리자의 언어 교육을 위해 전문 튜터들을 고용했고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죠. 그런 김동현에게 있어 엘리자의 학교 생활은 언제나 관심사의 중심이었어요. 매일 저녁 엘리자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수업이 재미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등등. 엘리자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최근 들어 김동현은 엘리자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학교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았고 가끔씩 우울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물어봐도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니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이번 학교 방문에서는 기부금 전달과 함께 엘리자의 학교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엘리자의 최근 상황을 점검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었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이 있는 날, 김동현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 일을 마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는 항상 엘리자를 먼저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공식적인 행사보다 딸과의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한 김동현은 먼저 엘리자의 교실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리사의 영어 수업 시간이었어요. 김동현은 복도에서 교실 안을 들여다보며 엘리자의 수업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엘리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엘리자가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수업 내용은 미국 문학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리사는 20세기 초 미국 문학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민자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리사는 이민자들이 쓴 작품들이 진정한 미국 문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미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쓴 작품들이기 때문에 주류 문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설명을 들으며 교실 안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나 라틴계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겨냥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엘리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사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고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민자 문학도 미국 문학의 일부가 아니냐는 것이었죠. 미국 자체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인데 그들의 문학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리사는 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문학적 지식은 그리 깊지 않았고 이민자 문학에 대한 편견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미국 문학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엘리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최근에 읽었던 아시아계 미국 작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작품이 어떻게 미국적 가치와 아시아적 전통을 조화롭게 담아내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리사는 엘리자의 손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엘리자는 손을 더 높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엘리자가 무언가 중요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자를 무시했어요. 마침내 엘리자가 허락 없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중한 톤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어요. 이민자 문학이야말로 미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품들을 예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죠. 엘리자의 발언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감탄하며 들었어요. 하지만 리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허락 없이 발언한 것에 대해 질책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자의 의견이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아시아계 학생이 미국 문학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갖기는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미국적 정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은 더욱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교실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리사의 발언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장애인 차별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동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선생님이 자신의 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자를 공격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수업에서 그런 식으로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엘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동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리사는 갑작스런 방문자에 당황했지만 곧 이 사람이 엘리자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김동현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들은 발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리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교육적 지도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교실 안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김동현의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방금 전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어요. 리사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김동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 학교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이자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김동현은 엘리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엘리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김동현은 다시 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며 이것이 정말로 이 학교의 교육 방침인지 물었어요. 미국 문학 교육에서 아시아계 학생을 배제하고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의 철학이냐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리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사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변명은 점점 더 궁색해졌어요. 김동현은 리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엘리자의 친구인 사라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엘리자가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증언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엘리자에게만 유독 가혹했다는 것, 그녀의 인종과 장애를 빌미로 차별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들이 폭로되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는 리사가 수업 중에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여러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리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차별적 행동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증언을 반박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김동현은 학생들의 증언을 들으며 점점 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대신 리사에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정말로 교육적 목적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고 요구했죠. 리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가 너무 뛰어나서 다른 학생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변명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학생을 차별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김동현은 이제 리사의 진짜 동기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편견과 질투에서 비롯된 차별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학교 행정실로 가서 교장과 직접 만나겠다고 선언했어요. 김동현은 엘리자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와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했어요. 엘리자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교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장실로 향하는 김동현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엘리자가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꼈어요. 왜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엘리자가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장 제임스 앤더슨은 김동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어요. 오늘은 기부금 전달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동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핸더슨은 무슨 일인지 물었고 김동현은 방금 전 목격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핸더슨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리사의 행동에 대해 일부 교사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리사의 아버지가 약속한 기부금 때문에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김동현은 교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차별적 행동을 하는 교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어요. 그리고 만약 학교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다른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핸더슨은 곤란한 입장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김동현의 기부금이 절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사의 아버지와도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단 상황을 조사해보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동현은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준비해온 50만 달러의 기부금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학교에 대한 모든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학교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핸더슨은 당황해서 김동현을 만류했습니다. 기부금 문제와 교사 문제는 별개라고 학교 전체가 피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김동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차별받는 학교에 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동현은 또한 이 문제를 교육청과 언론에도 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가 표방하는 다문화 교육과 포용적 가치가 얼마나 허울 뿐인지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이었죠. 이는 학교의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협이었어요. 핸더슨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김동현의 기부금을 잃는 것도 큰 손실이지만 학교의 평판이 실추되는 것은 더욱 큰 재앙이었어요. 그는 급히 리사를 교장실로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리사가 교장실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대략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핸더슨은 리사에게 김동현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어요. 리사는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장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고 김동현의 증언도 명확했습니다. 핸더슨은 리사에게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리사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겼어요. 이때 리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약속한 기부금에 대해 언급한 것이죠. 자신을 해고한다면
그 기부금도 없어질 것이라고 암시했어요. 하지만 김동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의 아버지가 약속한 기부금보다 자신이 매년 내는 기부금이 훨씬 크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동현의 연간 기부금은 리사 아버지가 약속한 금액을 훨씬 상회했어요. 게다가 김동현은 다른 부유한 한인 사업가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의 영향력으로 다른 기부금들도 끊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핸더슨은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리사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김동현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경제적 계산을 해봐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리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쉽게 버려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교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리사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고 학생들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녀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었어요. 핸더슨은 리사에게 당장 학교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교장실을 나갔어요. 그녀가 학교에서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차별했던 그녀의 행동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죠. 리사가 교장실을 나간 후 학교 전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학생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리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교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마거릿 데이비스, 피에르 뒤퐁을 비롯한 경험 많은 교사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그동안 리사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교사들은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마거릿 데이비스는 회의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리사의 차별적 행동을 목격했으면서도 학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침묵했다고 말했어요. 엘리자 같은 우수한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개입하지 못한 것이 교육자로서 부끄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피에르 뒤퐁 역시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그는 프랑스에서 온 교사로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는데 리사가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학교 정치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엘리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다고 말했어요. 화학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 사라 존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리사의 기부금 배경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눈 감아준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교육의 가치보다 돈을 우선시한 결과가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리사를 일찍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군가는 학교 행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교사들이 공감한 것은 엘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해고 소식을 들은 많은 학생들이 안도감을 표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과 소수 인종 학생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리사의 차별적 행동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엘리자의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라는 엘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피에르도 엘리자가 더 이상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엘리자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엘리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리사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어요. 특히 아버지가 학교와 갈등을 빚게 된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김동현은 집에 와서 엘리자와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딸에게 왜 그동안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자는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어요. 김동현은 엘리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엘리자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엘리자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부담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다는 확신이 엘리자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간 엘리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교사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마거릿 데이비스는 그동안 엘리자를 보호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피에르 뒤퐁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평소 엘리자와 친하지 않던 학생들까지도 그녀에게 다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리사의 차별적 행동을 목격했지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했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엘리자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엘리자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리사의 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학교 내에서 차별과 편견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엘리자는 학생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다문화 이해 교육과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차별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어요. 엘리자의 제안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고 학생회도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엘리자의 아이디어에 찬성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연도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엘리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는 엘리자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교장 핸더슨도 엘리자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사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상황에서 엘리자의 프로그램은 학교가 진정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는 엘리자와 직접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는 교장과의 미팅에서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성을 축하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예상 효과, 그리고 실행 일정까지 세세하게 준비해왔어요. 핸더슨은 엘리자의 성숙함과 리더십에 감탄했습니다. 15살의 학생이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는 엘리자의 제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 후,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엘리자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학교 역사상 최초로 학생이 주도한 교육 혁신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주목했고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는 이제 학교에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차별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 그녀의 모습은 모든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장애가 있다는 것이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는 유일한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용기와 지혜, 그리고 타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로 기억되고 있었죠. 엘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복도 곳곳에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이제 학교의 공식적인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엘리자의 뛰어난 기획력과 실행력을 목격한 후에는 모든 이들이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매주 교사들과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학교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문화 교류의 날이었어요. 매달 한 번씩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교육열과 가족 중심 문화, 그리고 빠른 경제 발전의 역사를 흥미롭게 전달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자신들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장애 체험 워크숍이었어요. 엘리에자가 직접 기획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보거나 시각장애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학생들도 실제로 체험해보고 나서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엘리자의 영향력은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로까지 확산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학교들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문제와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렸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엘리자가 시의회에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주최한 청소년 리더십 포럼에 초대받은 엘리자는 교육 현장에서의 포용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녀의 연설은 많은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고, 시 차원에서 모든 공립학교에 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현은 딸의 이런 성장을 지켜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엘리자가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는 엘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성 교육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학교들이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김동현이 주로 엘리자를 보호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서로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엘리자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아버지의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엘리자의 친구들도 그녀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이전에도 밝고 긍정적이었던 엘리자였지만 이제는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는 엘리자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피에르도 엘리자의 리더십과 포용력에 감탄하며 자신도 더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사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마거릿 데이비스는 엘리자와 함께 수학 교육에서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수학 발달사를 소개하거나 실생활 문제를 다룰 때 여러 나라의 사례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피에르 뒤퐁도 프랑스어 수업에서 프랑코포니, 국가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사들도 엘리자가 만든 분위기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리사를 대신해 온 새로운 영어 교사인 레이첼 스미스는 엘리자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학 수업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들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쟁과 성과에만 치중했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모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차이를 단점이 아닌 특별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엘리자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리사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결국 더 큰 의미를 갖는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자신도 그리고 학교도 이런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 학교의 변화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교육 현장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교육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는 대학 진학도 이런 목표와 연결지어 계획하고 있었어요. 교육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해서 더 체계적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 위치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꿈이었어요. 김동현도 딸의 이런 포부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엘리자가 원하는 모든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엘리자 재단의 활동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포용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리사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되어 있었어요. 전국에서 포용적 교육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었고 다른 학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엘리자가 있었어요. 엘리자는 이제 더 이상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차별을 받은 피해자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기와 지혜로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자가 16살이 되던 해봄, 그녀는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의 졸업 기념 연설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재학생이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었어요. 학교 이사회와 교장,
그리고 졸업반 학생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엘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 가져온 변화와 성장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죠. 연설 준비를 하며 엘리자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리사와의 힘겨웠던 시절,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 친구들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리사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큰 목적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의 대강당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 가득 찼어요. 김동현도 맨 앞자리에 앉아 딸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차별과 편견에 상처받았던 딸이 이제는 수백 명 앞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엘리자가 연단에 올랐을 때 강당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청중들을 둘러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엘리자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이사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상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절망과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어려움들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어요. 연설 중에 엘리자는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리사가 해고된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복수에 불과했겠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엘리자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고 일부는 감동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소수자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은 엘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교육학을 전공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포용적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기립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동현도 눈물을 참지 못하며 딸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엘리자가 단순히 자신의 딸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에게 다가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어요. 교장 핸더슨은 엘리자가 이 학교의 역사를 바꾼 학생이라고 치하했습니다. 마거릿 데이비스와 피에르 뒤퐁을 비롯한 교사들도 엘리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후배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소수자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엘리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한 학생은 엘리자 덕분에 자신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엘리자가 만든 변화 덕분에 학교가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어요. 그해 가을, 엘리자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학업 성취는 물론이고 사회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험과 리더십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어요. 입학 담당관들은 엘리자와 같은 학생이야말로 하버드가 찾는 차세대 리더라고 극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엘리자는 세인트 마가렛 국제학교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가 만든 다양성 위원회는 이제 학교의 정식 기구로 자리 잡았고 후배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앞으로도 학교가 포용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았어요. 김동현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엘리자가 개인적인 상처를 딛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앞으로도 딸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엘리자 재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딸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동현은 엘리자에게 리사 사건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엘리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억울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또한 리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녀도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는 미움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엘리자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김동현은 딸이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몇 년 후 엘리자는 하버드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육정책 연구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학교들이 엘리자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덕분에 수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자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어요. 이제 엘리자는 더 이상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학생이나 차별의 피해자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리더로 존경받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개인의 상처가 사회 전체의 치유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리사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그 힘겨운 시간들이 결국 엘리자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엘리자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질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엘리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상처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 힘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놀라운 여정이었죠. 리사의 차별에 맞서 싸우며 엘리자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의미였습니다. 개인의 아픔을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승화시킨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자처럼 당신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